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4.1 부동산 대책, 시장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특히 건설업종에 미칠 영향이 궁금하실 텐데요. 건설업종 지수는 이 기대감에 먼저 올랐다가 어제도 정강 후약을 나타냈고 오늘 오히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건설업종 전반의 센티멘트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 또 일부 전문가들은 건설주의 영향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건설업종 전반에 대한 영향은 중립적이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해설위원, 전문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이혜진 기자와 송기현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가 건설주들 한 발 앞서서 사실 이슈 나올 시간을 살펴봤어요. 이미 지난주에 일주일 앞서서 미리 예측을 좀 해봤는데요. 또 그 사이 진짜 대책이 발표가 됐으니까 우리의 예상과는 또 어떤 부분이 다른 게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와서 또 달라진 전략이 있을지 점검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혜진 기자,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부터 정리해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 대책에는 주로 주택 구입자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세금 감면을 통해 실수요자뿐 아니라 자산가 계층도 여유자금으로 주택을 더 구입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분양주택 공급 물량을 연 7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급 과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신 공공임대는 연 11만 가구씩 5년간 55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100% 면제하고 주택 담보 비율도 70%까지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미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를 포함해 올해 말까지 신규, 미분양,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수준 이상의 강도 높은 부양책이 담겼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일부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예상보다 좀 강했던 것 같다, 많이 나왔다, 많이 담겼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서 또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 많이 담겨 있었는데요. 일단 DTI나 LTV의 대대적인 완화까지는 아니었어요. 일부 조정이 있었는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해설위원님, 이번 대책에서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들어오셨어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무주택자다 보니까 집이 없는데요. 이 무주택자이다 보니까 무주택자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이 DTI 은행권 자율 적용이라든지 LTV 70% 완화 이런 얘기가 상당히 좀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가 6억 이하 25평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에 취득세도 전액 면제받는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시적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점도 인상적이었고요. 취득세가 지금 6억 미만이면 2%니까 6억짜리라고 하면 한 1,200만 원 정도 세이브하게 되는 좋은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괜찮은 유인책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의 이자도 3.5%로 저리로 지원되는데 이 부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거 이제 부유층의 주택 구입 관련 유도 조치일 것 같은데 연말까지 주택을 사면 나중에 이제 집 내놓을 때 5년간은 양도소득세도 면제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도 일단 듣기에는 조금이나 시황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그러니까 빚을 내서 집을 샀던 사람들의 파산이라든지 어떤 투자 실패를 목격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런 대책이 나와도 실제로 내가 돈을 더 이렇게 얻어서 집을 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서 안 들었고요. 생각이 안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2%면 취득세 2% 면제면 집을 사고 나서 2% 정도는 떨어져도 커버가 되는 거잖아요. 안전장치인 거잖아요. 2% 절세니까. 근데 이제 이게 더 떨어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시황 판단을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별로 안 들었던 대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도 5년간 면제인데 집값이 올라야 의미가 있는 거죠. 5년간 집값이 빠지면 양도소득세 면제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봐서는 판단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일단은
최초로 집을 구입할 사람들한테는 좋은 이야기인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아직은 집을 안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네. 네, 허 의원님 입장에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네, 예. 그때도 우리가 일주일 전에 살펴보면서 이 대책 자체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담길 거지만 얼마나 이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 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수요자들의 센티먼트를 건드려 주느냐, 네, 그게 네, 중요하다고 네. 지적하셨잖아요. 네. 근데 허 의원님의 마음은 별로 흔들지 그냥 못했네요. 개인적인 얘기니까요. 네. 네,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래도 일단 시장의 반응은 좀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과거 부동산 대책 전후에 주가 동향이 어땠는지 특히 건설업종의 동향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땠습니까? 네, 과거 상당히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나왔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17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은 2011년도 때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큰 그림으로, 그러니까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부동산 정책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업황에, 건설 업황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건설주들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 대략 일주일 전에는 주가가 기대감으로 약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발표가 난 직후에는 다시 일주일 정도 다시 이제 그 재료 노출로 인한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일주일 정도 조정받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다는 거죠.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 건설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한 일주일 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다소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현대건설이라든지 대림산업, 그다음에 삼성물산, GS건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막상 어제 이제 실질적으로 발표가 되고 나서는 정강후약의 그림이 나왔다는 거죠. 장 초반에는 기대감으로 강한 시세가 붙으면서 강한 흐름이 나왔지만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장 후반에 이제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어서 하락이 좀 더 진행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지금 차트 준비해 오셨는데 동그라미 친 부분이 대책이 발표된 시점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동그라미 친 지점 전후로 해서 전에는 기대감이 올랐다가 후에는 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주도 역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이번 주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일주일 전부터는 주가가 다소 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오다가 어제 발표가 난 후에 어제부터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다소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주가가 좀 더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정책 자체가 건설 업종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워낙 유명한 격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하신 흐름일 것 같습니다. 이제 중기적인 차트의 흐름이 더 중요할 텐데요. 또 아직까지 난관은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가 시장의 눈높이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기는 했지만 이번 대책이 세상에 계속해서 빛을 보기 위해서는 또 지나야 할 난관들이 있는데요. 이혜진 기자, 야당의 도움을 받아서 국회 의결을 통해서 또 법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사안은 국회 의결을 통한 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통과되지 못한 상황인데요. 각종 세금 감면이 다주택 소유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이 통과를 어렵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존 주택에도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부자 특혜라는 야당의 공격을 피하기가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에 대한 감면도 국회 문턱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정부 대책으로 발표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사안처럼 국회에 계류돼 시장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상당히 또 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았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건설주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센티멘털 그리고 펀더멘털까지 개선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설위원님, 지난번에 우리가 네. 일주일 전에 분석을 해보면서 그래도 네. 수혜주를 좀 찾자면은 현대산업 같은 국내 주택 부문 비중이 큰 쪽이 좀 더 유리하겠다라는 전략을 주셨었어요. 네네, 예. 지금도 그런 전략을 계속 구사하면 되는 건지, 그리고 일단 뉴스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건 좀 늦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재료 노출로 인해서 이제 매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그런 양상인 것 같고요. 하지만 관건은 이제 그 외국인 순매수 지속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워낙에 이제 중장기 투자자들의 어떤 성향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아마 이제 현대산업 같은 경우라면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의미 있게 상승세에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또 기술적으로는 일단 5일선만 안 깨지면 이런 종목은 이제 매수 유지하는 쪽으로 가서 본인이 원하는 이제 목표 가격대까지는 홀딩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번에 이제 나온 대책으로 인해서 수도권 미분양이 완전히 해결될지는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이다. 아주 낙관할 수만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건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쪽에서 또 이번에 이제 공공 분양 주택 등의 공급 물량도 연 7만 호에서 2만 호 이하로 축소한다 했기 때문에 수도권 미분양 해소 시점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 저희 같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서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서민보다 좀 더 못 살고 있다 생각하는데 공공 물량을 늘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공공 물량을 줄이면서 민간 쪽에 어떤 좀 힘을 실어주는 쪽이다 보고 있어서 저번에 나왔던 그 행복기금처럼 이번 건설 대책도 다분히 건설사 위주로 좀 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한테 좀 실망했고요. 어쨌든 공공 부분을 줄이면 안 되죠. 좀 늘려줬어야 될 것 같은데 그쪽은 좀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정부가 좀 그렇고요. 그 큰 판으로 보면 아까 내수 관련해서 현대산업개발 이야기를 하던 좀 흘러왔는데 네. 그 종목별로는 항상 제가 이제 경험적인 수치를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책이 나오면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이. 네네. 그래서 아마 외국인 매수를 좀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요. 네. 예. 네, 외국인 매수세만 꾸준하다면 현대산업 계속 지켜봐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일주일 전에 진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수익권에 들어와 있을 네, 겁니다. 상당한 수익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산업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전문가님. 네. 그리고 이번 정책 효과 우리가 단기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 주택 시장의 활성화, 건설 업종이 제대로 올라가려면 또 어떤 모멘텀들이 필요할지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될까요? 네. 크게 두 가지 좀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비중보다 국내 국내 주택 사업에 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중소형 건설사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심리가 개선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아파트 거래 건수가 최근 들어서 빠르게 좀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최근에 그래프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시피 전주 대비해서 빠르게 좀 이제 증가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좀 부동산 심리적인 부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구조가 튼튼한 그런 중소형 건설사들은 아마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반면에 이제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국내 주택 부분보다 확실히 해외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해외 수주권이 좀 살아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전망이 좀 어둡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2000년 중반부터 2010년도까지는 상당히 해외 수주 잔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 이후 2011년, 2012년 들어서는 확실히 둔화되는
해외 수주 잔고가 둔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그런 시그널이 그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워낙 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기술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계속적으로 깎아 내려가면서 그런 식으로 경쟁이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진이 상당히 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철강 플랜트 쪽에서 손실이 났고, 그다음에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그 해외 수주권에서 상당히 좀 손실이 커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수주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대형 건설사들이 좀 그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수출 그 지역을 좀 다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예전에는 중동 쪽에 너무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쪽에는 상당히 좀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그 지역을 좀 다변화하는 그런 전략. 그쪽에서는 좀 삼성물산이 좀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표도 준비해 오셨는데요. 네네. 비중동 수주 비중 추이입니다. 네. 이 그래프가 그러니까 추이인 거죠.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왼쪽에서 세 번째인데 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그렇죠. 점. 네. 최근에 또 호주에서 상당히 큰 건의 수주를 하나 따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삼성물산이 상당히 좀 이제 다변화 정책, 그 지역의 다변화 정책에서 가장 앞서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송기현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산업 이렇게 토픽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는 네네. 수급과 차트 측면에서 봤는데도 그 두 종목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역시 토픽은 그대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수급이 받쳐주는 이유가 그만큼 이제 기업에 대해서 펀더멘털이라든지 뭔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쪽이 매수가 들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보다는 해외 수주권보다는 국내 주택 매출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현대산업은 PF 규모도 1,000억 원 미만, 그 다음에 재무제표도 상당히 건실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주택 경기가 아까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택 경기가 좀 살아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주가가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기존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PBR이 1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0.7배, 즉 지금 가격에서도 업사이드 한 40~50% 정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건설주들 중에서는 삼성물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수주 지역을 좀 다변화하면서 상당히 좀 중동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호주라든지 동남아 그런 쪽으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는 거, 그 점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호주 로일 그 철강, 로이힐. 네, 로이힐 관련해서 수주를 따냈는데 이쪽 부분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 예전 같은 경우 가격 경쟁력으로 따낸 그 수주가 아니라 일단은 기술 경쟁력 쪽으로 따낸 거고, 그 다음에 수주 규모도 상당 부분 큰 그런 규모권이기 때문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그쪽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물산의 해외 수주 쪽을 살펴보니까 1분기에만 66억 달러의 해외 수주 확보를 했네요. 작년 해외 수주 실적인 6조 2천억 원이 이미 넘어섰고요. 네. 올해 목표가 11조 6천억 원인데 한 63%를 벌써 달성을 했습니다. 성과가 굉장히 좋은데요. 뭐 증권가의 목표치를 보니까 한 9만 5천 원까지 목표가가 나오고 있어요. 뭐 증권가에서는 워낙 높게 잡기도 하지만 네네. 전문가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좀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목표가도 잡아보도록 하죠. 뭐 당장 오늘 매수하자 이런 시점은 아닌 거죠?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 거의 지금 대부분의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락 트렌드를 벗어나서 지금 그 이동평균선도 정배열이 완성이 돼 있다는 그런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눌림목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눌림목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주가의 상승 트렌드는 훼손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시 한번 눌림목 후에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기존 7만 원을 돌파를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은 8만 원 선까지 기존 매물대가 좀 두껍게 있는 8만 원 선까지는 주가가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허 의원님은 외국인의 매수 꾸준한 이상 계속 대응해 보면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 중에 탑픽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주 중에서 가장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급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고 그래서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실히 국내 주택 경기가 일정 부분 좋은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눌림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재료 노출로 인해서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 눌림목을 활용을 해가지고 네. 매수하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사이드로 한 40%에서 50% 정도는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심플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한 35,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그리고 뭐 부동산 대책이 건설주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까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오늘 장을 봐서는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거든요. 해설위원님, 네. 뭐 은행주도 사실 부동산 대책의 수혜주로 거론이 되기는 했었는데 영향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정부에서 계속 이제 정책 내놓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뭐 부정적 영향을 안 주겠죠.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뭐 격언도 있는데, 그래서 정책 나올 때마다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관련해서는 뭐 잠깐 제 생각하는 큰 판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저는 집을 안 사고 싶다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식이라는 것도 적정 밸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집값도 적정 밸류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7대3 정도로 부동산이 7이고 금융이 3이라고 그러는데 자산 비중이요. 이게 아마 조금씩 이제 변화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좀 우리나라는 보수적이고 해서 유교문화가 강하고 해서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처럼 막 하기 때문에 심리가 아직은 좀 그쪽 쏠려 있는데 지금 저의 나이 또래만 하더라도 좀 더 이제 심리가 좀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간다고 하면 집값이 지금처럼은 지금 상황에서 아주 급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심리들은 그 집을 갖고 있는 그 임대인들하고 세입자들과의 간에도 어떤 심리 싸움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전세가 매매가 대비로 한 60%까지 올라와서 역대 최고치라고 근접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집주인들이 전부 이제 전국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담합해가지고 우리 앞으로 전부 월세로 전환하자 해서 집 없는 사람들 압박해 온다고 그러면 그냥 짜증이 나서 집을 살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까지는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를 해본 얘기인데 어쨌든 시황 자체가 예전과는 상당히 좀 판이하게 바뀌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냥 실생활에서 느끼기에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쪽에서 어떤 해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겠는데 물론 개인차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확인하면서 대응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주가는 워낙에 이제 안전마진 확보되어 있는 저 PBR군으로 해서 건설주 내에서는 골라내시는 게 나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도 이 부동산 대책 자체가 주식시장을 이끌 만한 원동력이 된 적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개별주에 미치는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선별 잘 해보셔야겠네요. 오늘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